한국인의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새겨놓은 대하소설 혼불. 작가 최명희가 작품 속에 불어넣은 한국의 이야기, 그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혼불 문학상. 제7회 혼불 문학상의 주인공은 권정현 작가의 칼과 혀. 1945년 일제 패망 직전의 만주를 배경으로 일본 관동군과 중국 요리사, 위안부 한국 여성의 삶을 엮어낸 작품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쟁에 내몰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을 바꿔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계속 글을 써야 하나 고민하던 작가에게 격려가 됐고요. 또 독자들에겐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7회 혼불문학상 수상자 권정현 작가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네. 힘들진 않았고요. 네. 금방 내려왔습니다. 택시 타고.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7회 혼불문학상 주인공입니다. 일단은 뭐 한참 전에 수상을 하셨지만 네. 늦음하게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칼과 혀의 권정현 작가님이세요. 처음에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잘 실감이 안 났어요. 그때 막 제가 방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책 같은 거 막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누가 장난 전화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일 먼저 최명희 선생님이 여러 사람들이 스쳐갔지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아주 긴 호흡의 글을 이렇게 장기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셔서 네.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소설들을 쓰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고, 또 선생님이 이런 상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참 의도 기쁘겠지만 네. 주변에서도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네.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작가님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전화가 이제 소식 듣고 오시는데 네. 뭐 친구들이 자기도 응모했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항상- 서로는 이렇게 네. 공개는 안 합니까? 네, 내가 안 어디 하죠. 응모했는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너가 돼서 다행이다, 축하해준다 이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작가님들마다 뭐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그 서점에 자신의 책이 이렇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좀 안 궁금했어요? 어디에 진열돼 있을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까? 현장에 한번 가볼까? 이런 좀 마음이 있었을 것 부끄러움을 같아요. 좀 많이 타서 네. 그걸 가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갑자기 이제 은사님을 뵈러 가는데 은사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제 책을 제가 사러 네, 그래요? 서점에 네.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누가 볼까 봐 부끄럽게 몇 권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올해 제가 듣기로 혼불문학상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들었어요. 282편이 응모를 했고 해외에서도 응모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응모가 될까, 어떤 작품이 당선이 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칼과 혀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작업하는 데는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셨고, 네. 그래서 또 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권이 뭐 한두 달 만에 쓱딱 써지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그 281분이 몇 년 동안 다들 고생하셔서 쓴 거기 때문에 네. 그 책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은 저녁에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이걸 펼쳐봤는데, 그 280분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밤을 새고 작업을 했구나. 그래서 약간 사명감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분들에게 좀 미안하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신 격려를 잊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이 칼과 혀라는, 제가 이제 책을 보긴 봤는데 보기 전에 이제 겉표지나 차례를 좀 보잖아요. 네. 보면 그 세상에 없는 요리로 맞선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요리책인가 해서 봤는데 단순한 요리책은 아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요리가 소재지만 네. 단순히 어떤 요리를 만들고 뭐 복수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요리 소설이나 역사 소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이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조금 더 그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세 명의 주인공 속으로 감정이입돼서 그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시대적인 아픔을 앞에 놓고 각자가 느껴가는 그 심리적인 동선에 이제 제 생각을 좀 집중했고요. 그들 각각이 느껴가는 그 각각의 생각들이 그 당시에 1940년대라는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요리를 대결하는 거는 이제 소설을 갈등, 그다음에 재미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축이고요. 네. 이제 장치 같은 거고 실제로는 각각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허기가 이 소설에서 읽어줄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카피는 요리 대결이 맞습니다. 네. 끝까지 가서 이제 그 요리가 어떻게 방점을 찍기 때문에. 네네. 네. 그 보통 이제 소설이라는 게 픽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또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상상력으로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삶도 그 안에 묻어 있을 테고 경험도 네. 녹아들어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삶이 이 책에도 녹아 있나요? 네, 뭐 사실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유일하게 그 실존했던 인물은 그 모리로 등장하는 야마타 오토조라는 일본군 마지막 관동군 사령관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 픽션 허구의 인물이긴 하지만 또 허구의 인물인 동시에 그 동시대를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이 같이 녹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어릴 때 여러 닭의 목을 뭐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요리에 대한 장면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네. 그때 그 조그만 마을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다 몸속에 기억에 남아 있다가 나온 거고 제가 상상해서 쓴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습관들, 네, 그런 네. 것들이 책에 문장으로 녹아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글을 쓰시면서 이거 시나리오도 되겠는데? 영화 시나리오도 되겠는데?라는 생각도 혹시 가지셨나요? 네, 한 중반부 넘어가면서 네. 그 요리, 그다음에 어떤 복수, 그다음에 대결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구조를 쓰게 될 때 영화로 나온다면 네. 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어릴 때 그 모래시계 다 아시겠지만 네. 되게 재밌게 드라마로 본 기억이 있어서 그렇죠. 네. 어떤 그런 류의 어떤 미니 시리즈나 영화가 나온다면은 그리고 그 단순하게 그냥 역사물이 아니라 요리라는 걸 곁들여서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같이 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쪽에 섭외가 들어와서 또 네.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얘기를. 네. 영화로 제작된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미니 시리즈로 제작된다면 네. MBC에서 꼭 이렇게 상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자, 칼과 혀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얻어낸 작품이라고 이렇게 수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통 작가님께서는 이야기의 어떤 주제 또는 뭐 이런 줄거리 같은 아이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내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마 작가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데 뭐 영화를 보거나 혹은 다른 책을 읽거나 길을 가다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그랬을 때 이제 메모를 저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그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소설로 써야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어떤 테마로 묶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인데 굉장히 멀었어요. 한 8리? 10리까지, 한 10리? 네. 한 10km, 8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걸어서. 1시간에서 1시간 네. 반 정도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다니다 보니까 오솔길이고 그래서 자전거도 탈 수가 없었고 네.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를 나오거나 학교로 출발을 할 때 주인공을 떠올리고 어떤 사건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되고 학교 도착할 때쯤엔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나서 딱 들어가고 머릿속에 항상 스토리를 짜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뭐 오늘도 KTX 타고 전주를 내려왔지만 하나 이게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 계속해서 스토리를 짜는 버릇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야구 선수였네요.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네. 투수셨는데 뭐 물건만 보면 이렇게 던지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직업병이죠.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항상 사건화시켜서 상황을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글 쓰는 묘사의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시네요. 네. 저 같았으면 네, 스마트폰 하거나 그 긴 시간 동안 뭐 게임을 하거나 네. 이랬을 텐데 잠을 자거나 네.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작품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사색하게 되고 네. 아이디어도 찾는다라는 게 참 다가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2002년 그 충청일보 신춘문예 네. 단편 소설 낯 있는 풍경으로 네, 등단을 하셨어요. 네. 2002년이면 그 언제? 어릴 때셨을 것 같은데 네. 사회자님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작가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 네. 2002년에 충청일보로 등단하고 같은 해 또 이제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해서 두 단편 소설로 나왔고요. 그 작가라는 건 어릴 때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9대 뒤늦게 이제 대학교 문예창 작가를 가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어릴 때 저 이제 인연적으로는 저희 이제 제가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친아버지께서 시를 쓰셨다고 해요. 네. 아마추어 이제 시골 시인이셨겠지만 얼굴은 뵌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빠가 우리 저랑 이제 어머니를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뭐 두 분의 사정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릴 때 막연하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같이 병존했었어요.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글을 쓰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자기가 난 혈육을 버렸을까,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을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뭐 그런 사람이 쓰던 글이라면 내가 쓸 필요가 없겠다. 문학에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한 글이 싫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글 자체가 그 당시 땐 네, 싫었던 그런 건가요? 아버지, 자식을 버릴 수 있었던 아버지가 썼다는 글 같은 거는 쳐다보기 싫었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책이 읽고 싶고 그럴 때도 의도적으로 이건 멀리하고 그랬었는데 한 29쯤 돼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몸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신세도 지고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깨어나고 그랬었는데 회복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한 게 이제 보통 그때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밥이 먹고 싶다가 아니라 글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늦은 나이에 문예창 작가에 지원을 하고 그때 당시 나이가 29. 네, 이었던 거죠? 29에서 30살에 이제 등단을 하고 제가 이렇게 00년에 2000년에 대학교를 들어갔고 2002년에 등단을 했으니까 네.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등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작가를 준비하는 그 분들도 이렇게 등단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2년 만에 이렇게 등단할 수 있었던 건 어렸을 때부터 잠재적으로 내가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응축돼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돼서 그런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아버지라는 증오 때문에 글이 싫었던 거지 글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쓰기는 썼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시골집 정리하려고 한번 내려갔었는데 일기장 대학노트에 까만색 대학노트가 있잖아요. 한 10대 권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파일로 일기를 쓰는데 항상 글은 계속해서 써왔었고 그것이 뒤늦게 나타났던 것 같고 대학교 가서는 좀 늦었 29, 30이면 늦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의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를 거의 하루 한 편씩 기계적이긴 하지만 하루 한 편씩 시를 썼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편 정도씩 단편 소설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한 20, 30편의 단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신문사별로 다 응모를 해갖고 네. 또 그중에 운이 좋게 한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최명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단어 한 개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또 글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쳐야만 이런 창작물이 나오는 건데 그 보통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작가님만의 극복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소설로 예를 들자면은 네. 이제 굉장히 막혀서 원래 3년의 기간이지만 실제로 쓴 건 한 1년 정도예요. 그러면 2년 동안은 막히고 해서 이제 공기간이 생긴 거고요. 네.
이 소설 쓸 때 그 또 막힌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요리 대결을 가잖아요. 이제 소설 속에서 첸과 모리 아니 첸과 그 모리 사령관이 맛을 가지고 이제 요리 대결을 펼치는데 일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대결은 서로 누가 맛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심리적인 대결을 펼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궁극의 맛이 무엇인가라는 결론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 요리로 경쟁을 한다는 거는 어떤 최고의 어떤 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최고의 맛을 끌어올리고 요리사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러면 이 맛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가장 맛있다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여기서 막혔어요. 그래서 아 정말 달고 맛있고 시어, 정말 기가 막힌 맛이야, 환상적인 맛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너무 상투적인 수사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음식인데 우리 TV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아 정말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설에서 끝낼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맛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막혀서 한 3개월 동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점을 찍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나가지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계속 밤에 소설 쓰려고 앉으면 그 생각을 하고 계속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어머님한테 딱 왔는데 어머님이 이제 어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시골에서 기본적으로 먹는 뭐 김치찌개나 이런 거였었겠죠. 끓여 주셨는데 그때 엄마가 야 힘들었지 그 힘든 걸 어떻게 하고 왔어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3년 2년 한 6개월 하고 왔는데 야 힘들었어 막 어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밥 먼저 배고플 거잖아요. 충청도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쫙 기차 타고 막 옛날에는 몇 시간 걸려서 한나절 걸려서 오잖아요. 그래. 인사 받더니 그냥 바로 밥 먼저 뜨겁게 밥을 한 공기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수다도 없이. 그런데 저도 엄마 밥 잘 먹겠습니다. 엄마 나 보고 싶었어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소리 없이 밥을 먹게 되죠. 배고프잖아요. 네. 그 장면이 딱 떠올랐고 최고의 요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사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요리 앞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침묵을 지키며 그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것. 이제 그 결론을 이 소설에서 내는 게 가장 힘들었고, 아까 질문에서 이제 안 써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계속 생각합니다. 그게 뚫릴 때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작가들은 아마 그 작품을 포기하게 되지도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해결 방법은 기다리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은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소설에서 좋은 소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참 묘사가 참 잘 돼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그 요리의 맛을 표현하는데 또는 요리를 표현하는데 이제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하셨으니까 직접 요리를 한번 배워보거나 이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전혀. 그래요? 아마 우리 사회자님과 똑같을 텐데 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요리하는 것도 싫어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요? 네. 참 밥 먹는 것도 심지어는 싫어해서 한두 끼 먹고 이런데 또 요리를 막상 쓰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요리법은 요즘에 세상이 좋아지니까 인터넷 같은 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리법을 소개하는 게 소설일 수는 없고 그 감정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친구 중에 한식 요리사가 있어서 그 친구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또 여성이 요리하는 장면도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제 여동생한테 결혼한 여동생이 있어서 너 남편하고 싸워도 밥은 해주잖아요. 근데 느낌이 기분이 어떠니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떠해? 먹거나 말거나 하지 이렇게 하고 어떤 감정들을 막 얘기해주면 그런 감정을 제가 듣고 이 요리를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죽여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쵸? 요리를 해서 바치는 또 하나는 죽일 수도 있는 인물이었는데 살려두고 요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는 먹는 인물이고 그렇죠. 주인공인 채는 요리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서로 이 대립구도 속에서 요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동선, 그래서 요리법보다는 그 한 그릇의 요리를 먹을 때 해야 하는 심리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고 조금 어려웠어요. 요리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듣는데 작가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일단은 관찰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이
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나중에 우리 권정현 작가님께서는 권정현 작가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글쎄 작가가 됐다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질문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사람은 큰 역사의 시간으로 본다면 그쵸 아주 짧은 티끌 같은 생애인데 네. 우리가 쓴 작가들이 쓴 책만큼은 도서관이 보존되는 한 도서관 어딘가에는 외롭게 꽂혀서 100년 후에든 500년 후에든 2000년 후에든 어떤 독자, 미래의 독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랬을 때 그들이 지금 당장 대가 엄청 유명해지고 막뭐 TV에 나고 이런 거보다는 그 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는 몇천 년 후에건 몇백 년 후에건 제 책을 꺼내서 읽고 나서 그때 2000년대 때 그때 혹은 뭐 일제시대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해 줄 때 네, 그렇게 이 작품으로 기억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자, 지금도 본인이 딛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소재를 찾고 또 글을 쓰는 우리 작가 지망생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 지망생들에게 이것만큼은 정말 들려주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이라는 거는 뭐 축구나 피아노 이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신동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학 작품 소설가들이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거는 결국은 열심히 읽고 꾸준하게 쓰는 거.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제 소설가를 꿈꾸는 어떤 어린 후배들이 계시다면 제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글이란 거는 수많은 부침이 있고 뭐 작가들이 대부분 뭐 등단 제도를 우리나라는 거쳐야 되는데 한 번에 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10번, 20번 끝없이 탈락하고 마지막에 한 번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두 번 뭐 해서 안 되네, 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등단하고 되는 거를 떠나서 내가 등단을 했건 안 했건 나는 소설가야 작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사물을 관찰하고 타인들의 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시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사람이라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지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칼과 혀로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우리 권정현 작가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작가님으로 계속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